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강의가 되겠네요. 그동안 우리가 함께 고민했던 내용들을 한번 마지막 마무리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추가적인 어떤 생각할 거리들을 좀 더 도출해보는 시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동안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제가 물어보면 그거에 대한 답변을 구하는 식으로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네, 먼저 요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축산물의 위기에 관해서 한번 논의를 했죠. 미래를 불확실하게 만드는 요소는 저성장, 재정난, 인구 감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대표적인 축산물의 위기는 첫 번째, 부정적 인식의 저변이다. 가령 동물은 고기가 아니다 라는 어떤 칼럼을 소개했고, 고기를 먹으면 수명을 갉아먹는다. 동물성 지방은 해롭다로 이제 좀 부정적 인식의 어떤 밑바닥을 한번 살펴봤죠. 그리고 나서 생활상의 변화에 대해서는 이제 유럽산 돼지고기가 한국 식탁을 점령했다라는 과거의 데이터와 현재의 어떤 유럽산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한번 살펴보고 한국의 식단이 50년 동안 어떻게 변했는지 예, 그 내용을 좀 더 간략하게 내용을 살펴봤죠. 그리고 축산물의 위기에서 현재도 진행 중인 지금 현재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민통선 근처에 지금 와 있잖아요. 잘 방어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불안한 것도 한편으로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을 뒤덮은 가축 전염병이라는 주제로 한번 내용을 살펴봤고 그 질병에 대한 여파로 죽는 건 물론 폐사, 살처분하고 이상육이 발생하고 그로 인한 가격이 불안정한 상황들 이런 내용들을 또 살펴봤죠. 그리고 현대차 광고에 낙농업계가 뿔났던 이유, 그리고 호주가 낙타를 도살하려는 이유가 뭘까? 그러면서 환경오염과 기후변화에 대해 가축의 분뇨가 갖고 있는 어떤 위기감, 그리고 전 세계적인 어떤 인식의 변화, 축산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이제 많이 진전이 됐다. 좀 안 좋은 쪽으로요. 그 내용을 좀 봤죠. 그리고 사실상 기술의 진보는 이게 위기일까라고 볼 수 있지만 기존 축산업에 대해서는 어떤 위기로 작용한다라고 저는 좀 정의를 내렸죠. 3D 프린터, 그리고 실험실 배양육, 그리고 식물성 가짜고기. 이 세 가지로 인한 어떤 기존 축산과 앞으로 나아갈 축산의 방향,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부정적 인식과 생활상 질병, 기후변화, 환경오염, 이걸 아울렀을 때 기술의 진보가 가져올 기존 축산의 어떤 변화된 모습, 그리고 어떤 소비자들의 기대감, 그런 내용으로 한번 축산물의 위기를 정리를 했었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돼지 농장 사업의 성공과 미래 대비라고 해서 돼지의 어떤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내용들을 가격, 유통, 소비, 미래 네 가지 주제로 뽑았고요. 이 네 가지에 대해서 한 시간에 다 다루려고 했는데 사실은 시간이 좀 부족했죠. 그래서 가격과 유통에 대해서만 우선 이 파트에서 좀 다뤄봤죠. 가격에서는 돼지 한 마리당 12만 원이 손해다 라는 어떤 우리가 IMF라니요. 죄송합니다. 구제역 이후에 2010년 11월 그리고 11년 4월까지의 구제역 이후 이 어떤 회복하는 시기에 급격히 회복된 공급량으로 인한 가격이 급락 사태가 왔잖아요. 그때의 어떤 돼지를 한 마리 냈을 때마다 10만 원 손해다라는 어떤 그 사태, 그 사태를 돌이켜 보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있을까? 없길 바라는 마음에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박피돼지의 몰락이라는 주제로 2017년 이전에 박피가 가지고 있었던 의미, 그리고 점점점 어떤 도축업계가 변화를 주도했다라는 것, 그리고 박피돼지가 이제 좀 더 선택에서 저 멀리 멀어졌다라는 것, 그것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좀 살펴봤죠. 그리고 유통에 대해서는 사실은 소포장 유통이 이제 저변에 깔려 있는 칼 없는 정육점에 대한 소개를 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당겨지는, 그러니까 이마트 미트 센터를 예를 들면서 세절을 통한 대형 마트에 있는
점포 내에 있는 면적, 그러니까 다 썰어주던 것들이 이제 세절을 하는 미트센터에서 직접 다 포장육으로 다 쏴주고 거기서 진열 판매하는 이런 형태로 전환을 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한 마리의 고른 소비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풀어내면서 식육 즉석 판매 가공업이 등장한 배경과 취지, 그리고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봤죠. 그리고 식육 부산물 시장의 어떤 지금 현재 동향 내용을 봤고, 그리고 원산지 표시에 대한 돼지에 대한 위반 사실이 아직도 많다라는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소비에 대해서는 이제 3교시로 넘겼고요. 미래 패커주도 시장은 7교시와 겹치기 때문에 7교시로 넘겼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돼지고기에 얽힌 부정적인 시가 소비 대응에서는 돼지 사업이 돼지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내용 중에 소비와 겹치기 때문에 같이 한번 다뤄봤고요. 가장 먼저 소비 증가세와 감소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돼지고기의 소비가 마치 1인당 소비량이나 어떤 소비 전체적인 어떤 양적 변화, 소비량, 전체 소비량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0년 단위로 지난 10년 단위로 봤을 때 세계적인 부분의 양적인 소비 증가세가 확확 꺾였다라는 부분과 우리나라 또한 급격히 이제 정체를 맞이하고 있다, 줄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서 만약에 소비 시장에 그러니까 돼지고기 소비량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한계에 직면한다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거에 대한 좀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살펴보면서 두 번째로 일본이 수입육과 국산의 어떤 시장 판도에서 54% 정도의 차지 비율을 이제 밀렸을 때 우리나라 또한 과거 2010년에는 80%에 달하던 어떤 작업 상황이 2019년에 69%로 줄었잖아요. 그리고 계속 밀린다면 일본과 같은 어떤 시장 자금률이 올 수 있다라는 내용을 좀 보면서 어떤 대비책, 어떤 위기감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번째 교시에서는 세계 및 우리나라 축산업 동향에 대해 살펴보면서 육류 소비 세계 1위는 어디지?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만큼의 위치에 있지?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조회하고 검색하는 것부터 해서 우리의 수준, 위치를 한번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글로벌 단백질의 수요량이 어떤 식으로 이제 그래프가 증가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과 소비량이 이제 세계적인 소비량이 줄고 있다라는 내용. 그리고 대륙별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가지고 아메리카 대륙과 어떤 아시아 대륙 이쪽에 대한 어떤 축산의 수출이 주로 되는 대륙과 수입이 되는 대륙 간의 어떤 판도 변화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 앞으로의 시장성을 그러니까 대형 기업에서는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디에 시장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이냐라는 내용까지 함께 짚어봤죠. 그러면서 세계 속에 우리나라 돈육사업 위치를 한번 살짝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어떤 글로벌 경쟁력을 한번 쭉 위치적으로 수준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는 돼지고기 유통 실태 및 시장 조명이라는 주제로 최근 돼지고기 소비 형태의 변화에 대해서 육류의 어떤 구입 빈도라든지 그리고 대체됐을 때 대체재는 뭔지 그리고 대체재로서 수입육이 갖고 있는 의미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좀 보면서 유통시장 현안에 대해서 가축질병 발생으로 수급이 불안한 상황이라는 것, 사료값 증가로 경쟁력이 약화됐다라는 부분, 그리고 정보의 왜곡 현상이 심화돼가지고 정말 잘 알아들어야 되는 그런 어떤 그 정보가 너무 많고 어떻게 보면 진짜와 가짜를 가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진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왜곡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돼지고기 둔갑 판매하는 이유 이런 것들을 좀 더 살펴보면서 유통시장이 갖고 있는 현안을 좀 다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유통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유통 개념과
그리고 축산물 유통 정책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주요 정책들은 무엇인지, 예, 그걸 어떤 민간 소비 동향과 한번 민간 소비 동향에 비추어서 한번 살펴봤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돼지고기 유통과 직거래 방향에서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유통이란 뭐냐 이거죠. 유통의 의미, 정의에 대해서 그리고 유통 조성 기능에 대해서 유통을 바라볼 때 어떤 물류와 상류 이 부분을 구분해서 볼 줄 아는 것 그런 내용을 살펴보면서 유통 경로를 우리는 이렇게 해왔다라는 2012년, 13년, 14년 그리고 2019년을 비교하면서 유통 경로의 변화상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좀 더 관심 갖고 지켜볼 어떤 유통 경로의 미래상까지 같이 짚어봤죠. 그리고 축산물 유통 조성 기능이 무엇인지 그리고 축산물 유통 정책에 대해서 좀 간략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7교시에서는 사실은 2교시에서 다뤘던 돼지 사업의 성공과 미래 대비라는 주제로 볼 때 네 번째였죠. 가격 유통 소비를 알아야 될 때. 가격 유통을 먼저 2교시에서 다뤘고 3교시 소비에 대해서는 이제 3교시에서 다뤘고 그다음에 미래. 그러면 미래의 패커주도 시장에서는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라는 주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뤄봤죠. 그래서 대형 축산 기업이란 무엇이냐, 소유와 어떤 지배구조로 협동조합형과 기업형으로 구분한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EU, 남미, 북미의 어떤 주요 수출국들이 발전해온 과정, 그리고 우리나라가 발전해갈 과정이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 그런 것들을 좀 더 간략히 보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대형 축산기업 추진 현황을 좀 더 살펴보고요. 그리고 패커주도 시장에서 우리가 기대할 건 뭐냐라는 거에 대한 주제를 던져놓고, 지금 판도 변화에 대해서 각 어떤 거점별로 지금 이제 막 굉장히 많이 패커화 되고 있잖아요. 패커화 된다가 아니라 패커를 많이 지금 짓고 있죠. 이미 짓고 가동하는 데도 꽤 되고요. 그런 거에 대한 앞으로 다가올 미래, 그러니까 앞으로의 시대상을 진단을 해봤죠.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사실은 협동조합 패커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그리고 그 패커가 출하하는 농가나 계약에 대한 계약 관계에 묶여 있는 어떤 농가로서의 어떤 준비할 것, 관심 가질 것, 이런 내용을 좀 같이 한번 논의해 봤습니다. 번째, 여덟 번째 주제에서는요, 친환경 축산물 소비에 대해서 채식을 하면 지구를 살린다? 이 주제에 대해서 이분법적 사고의 함정과 그 이면을 한번 들여다봤죠. 그래서 채식을 하면 지구를 살린다라는 쪽의 주장과 채식이 지구를 구한다? 글쎄요라는 쪽의 주장을 한번 대비해서 살펴보고요. 그리고 주요 정책 방향, 2014년에 지속 가능한 친환경 축산 종합 대책이 갖고 있는 의미, 그리고 방향성을 간략히 보면서 봤죠. 보면서 친환경 축산 개념, 그리고 축산물 유통 실태가 어떠한지 개괄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로 돼지고기 품질, 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할 때 등급 판정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현장 판정할 때에 도체가 나올 때 가장 눈에 띄는 것들 환홍 그리고 환홍을 없애기 위한 근육 제거된 모습을 좀 보면서 그리고 상겹 두께 그리고 등지방 두께 이런 내용들을 좀 영상을 통해서 좀 몇 개 살펴보고요. 그리고 등급 판정의 목적을 그렇죠. 목적을 한번 알아보고 식육 동물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계류로부터 쭉 전 공정을 한번 도축 공정을 쭉 다 봤죠. 그리고 도축장별 도축 공정에 대해서 어떤 유불리한 요소에 대해서 비교를 했고요. 삼겹살 근육이 갖고 있는 특성, 그리고 떡지방에 대한 어떤 유통의 불만, 이걸 줄이기 위한 노력, 그리고 나서 결합류, 그죠? 환웅을 비롯해서 근출혈이라든지 폐렴이 또 많죠. 이런 결합육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으로 좀 자세히 살펴보았죠. 열 번째 돼지고기 가격과 추라의 결정이라는 이제 주제를 놓고는요. 처음 이제 축산물 가격 정책의 발전사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자율적인 가격 정책이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980년대부터인가요?
1800년대, 그러니까 협정가격제라는 어떤 개념, 차등가격제를 도입하려다가 어떤 실패했던 사례, 그리고 행정지도 가격제라든가 연동가격제. 어떻게 보면 이게 시도였죠. 시도를 통해서 많이 배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시도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현재의 가격 체계를 가져오는 방향성을 좀 봤다고 할까요? 저는 좀 그런 느낌이 받았는데요. 그래서 표시가격제, 그리고 연동가격제, 그리고 다시 이제 자율가격제, 이런 쪽으로 가져오면서의 어떤 발전사, 왜 그래야만 했는지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현재 왜 가격에 대해서 어떤 정부에서는 그 가격에 대한 부분을 터치하지 않으려는지, 이런 게 사실은 과거의 어떤 데이터에서 경험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가격이 이제 결정되고 출하가 일어났을 때에 도매시장 공판장이 갖고 있는 의미, 분류, 유형, 그리고 도매 가격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또한 돼지고기 한 마리의 가격 변화 편중 현상이라고 해서 사실은 한 마리 분으로 우리가 좀 한 번에 소비가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각 부위별로 가격의 어떤 차이, 삼겹과 목살이 갖고 있는 어떤 비중과 앞다리, 뒷다리살이 갖고 있는 많은 양과 가격, 그렇죠? 그래서 앞다리살, 뒷다리살, 뭐 뒷다리살이 최근에 뭐 500원, 앞다리살 1000원 하는데 삼겹살 2,500원 정도 한다. 목살 2,300원 정도 하고요. 전통시장 가격이었다는 거죠. 아무튼 이런 편중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좀 고른 소비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마무리를 하면서 주유국과 비교해본 우리나라 축산물 가격 형성에서의 시사점, 그걸 좀 더 간략히 말씀을 드렸죠. 세 가지로. 대부분의 국가는 모두 축산물의 가격 안정을 추구한다라고 하면서 가격 안정대를 유지하는 일본 예, 그리고 EU의 어떤 축산물 가격에 대한 특별 개입하는 부분들, 이런 내용.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과거에 가격이 흔들렸을 때 축산물 가격 수급 조절을 협회 주도로 한번 했던 그 어떤 커트라인, 일종의 일본의 가격 안정대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두 번째 시사점은 수출 선진국은 예측하기 어려운 경매 방식보다는 이제는 예측 가능한, 그러니까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 시장 가격 위주의 어떤 직거래 가격 형성을 선호한다. 그러니까 패커가 이제 농가의 계약에 의해서 준 가격들을 수집을 해서 의무 가격 보고제죠. 수집을 한 가격을 고시하는 형태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좀 다르죠. 우리나라 축산물 경매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을 패커와 농가, 계약 농가 간 거래에 있어서의 기준으로 삼아서 지급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 변화를 볼 때 어떤 축산물이 축산업의 발전을 볼 때 이제 협동조합 패커가 만약에 더 커지고 나아갈 방향에 있어서의 가격 결정 아니면 거래의 형태는 이쪽으로 좀 돌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의문을 제가 한번 던져봤고요. 그리고 세 번째 시사점은 대형 축산기업은 생축 매입 가격보다는 부분육 판매 가격에 초점을 두고, 그러니까 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상황의 경영 안정을 서로 누리는 거죠. 사육 농가 또한 마찬가지고 패커 또한 마찬가지죠. 패커는 이제 판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의미.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또 11번째 볼 때는 이 축산물 경매 시장 자체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봤어요. 그래서 경매 시장의 태동, 배경. 사실 경매 시장이 우리는 농가가 주로 이제 이제 출하할 때 어떤 출하처가 없으면 곤란해지잖아요. 그로 인한 어떤 교섭력을 높이기 위해서 도입했다라고 생각을 주로 하지만, 돼지 쪽에서는 사실은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질이 좀 떨어지는 게 돼지들을. 그러니까 장기 거래 계약을 통해서 납품을 하고, 납품을 할 때 페널티를 먹지 않기 위해 좀 질이 떨어지는 돼지들을 주로 경매 시장에 출하하다 보니 어떻게 보면 교섭 창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자기 어떤 위험성을 경매 시장을 통해서 해결을 하죠. 하지만 경매 시장이 태동한 배경은 어떤 물먹이소라든지, 그러니까 육질이 나쁜 어떤 부분들을 좀 개선하는 방향에서 경매 시장에 태동이 됐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로 인한 중도 메인제, 그러니까 중메인, 도메인이 탄생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과
그로 인한 뭐 어떤 당시에 그러니까 세원 노출을 좀 꺼려서 중도메인이 됐다는 개념인데요. 아무튼 그것이 안고 있는 어떤 문제점을 좀 문제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한계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경매 시장에 출하하는 물량 또한 확 줄었고 6.6% 정도로 줄었고 이 줄어든 물량에 중도메인 각각의 어떤 수급 상황에 따라 가격의 어떤 변화상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좀 마련이 안 돼 있다, 좀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의문을 좀 던지면서 사실은 경매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한번 짚어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대지 경매 가격 발견에 미치는 요인별 기여도라고 해가지고 경매 가격에 이제 경매 가격 형성을 하는 어떤 요소들을 쭉 한번 나열시키고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살펴봤죠.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가장 높이 영향을 끼치는 게 뭘까? 기억하시나요? 아무튼 지역, 출하처, 소비처, 뭐 품종, 성, 뭐 등급 뭐 다 해봤죠.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무리하면서 축산물 경매 시장은 반드시 필요합니까? 라고 물어본 내용에 대한 결과를 함께 공유를 하면서 경매 시장의 기능에 대한 인식, 진단, 그리고 어떤 대안적 도출, 그리고 대안을 바라보는 어떤 시장 참여자들의 의식, 인식 수준을 네,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수입 이제 11번째인가요? 12번째네요. 12번째에서는 그러니까 수입 돼지고기에 대한 어떤 이제 스크랩, 그러니까 검색을 해봤더니 돼지고기 수출업체가 굉장히 급등했더라라는 어떤 돼지고기 수입 업체가 급증했다라는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 여전히 어떤 독일산이든 칠레산이든 어떤 상견 막창을 좀 소급 판매한 데에 대한 이제 벌, 법원의 판단이 좀 이제 높아졌죠. 그만큼 좀 많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강한 처벌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이제 앞서 살펴본 우리나라와 일본의 어떤 쇠고기 수급 상황을 비교하고 돼지고기 수급 상황이 어떤 식으로 만약에 일본처럼 54%대, 그러니까 50%대로 향한다면 어떻게 할까? 준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내용을 또 살펴봤죠. 그리고 이제 수입 돼지고기에 대한 소비 인식, 그 내용을 같이 한번 공유를 더 한번 하고요. 그리고 수입 돼지고기의 유통 실태를 쭉 흐름과 경로, 비율, 비중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봤죠. 네. 그리고 이제 13번째 돼지고기 수출은 사실은 이제 제가 썼던 컬럼 한 페이지짜리를 소개를 하면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돼지고기를 찾는다라는 주제에 대해서 돼지고기를 바라보는 어떤 개괄적인 어떤 인식이라고 할까요? 그 내용을 정리한 걸 한번 같이 공유를 했고요. 그리고 국제 동조화 시대에 꽉 막힌 수출길을 여는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그 방향에서 농협이나 협동조합과 패커가 갖고 있는 어떤 역할에 대해서 좀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이 수출을 이제 성공을 했던 어떤 남미 지역 대형 축산기업의 발전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 그런 내용을 또 한번 간추려 봤죠. 그리고 마무리로 이제 수출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자중질환의 불씨를 좀 하루빨리 꺼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시사점을 말씀드리면서 완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제도적인 부분이나 갖고 있는 어떤 한계, 문제점을 빨리 고쳐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번째, 유통정보의 활용과 일반 상식 부분에서는 현장에서 접하는 사실은 성징 구분이 대표적으로 성징이 2형으로 될 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수컷에 해당하는데요. 2형에 해당할 때에 등회등급으로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면 손실이 좀 크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했고요. 유통정보의 활용 방법은 축산물 품질평가원에서 이제 운영하는 이카베피아닷컴의 내용을 쭉 화면을 통해서 쭉 한번 살펴봤죠.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런 내용들을 살펴본 다음에 돼지에서 갖고 있는 P2 지점의 의미, 그 P2 지점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뭔지, 등지방 두께 1mm는 지방이 2kg에 해당한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지방 20kg의 모도는 번식 기능이 불가능하다. 이는 호르몬의 균형이 소실되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돼지가 등지방, 어떤 지방을 통한 에너지원의 확보,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어떤 커트라인 개념의 피투제의 의미와 그리고 또한 피투제가 갖고 있는 이런 부분 말고도 정육량을 산출할 수 있다라는 개념의 어떤 부분들을 또 살펴봤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간과하기 쉬운 것들, 그러니까 축산물을 비롯한 식품과 비식품 간의 어떤 특징적인 차이점을 좀 비교를 했어요. 좀 자세히 살펴봤죠. 생산 측면에서 차이, 유통, 소비, 그러면서 좀 한번 전체를 좀 훑었죠. 그 다음에 마무리를 하면서 고기 얽힌 오해와 진실, 그러니까 뭐 고기를 먹으면 살이 찐다라든지 동물성 단백질은 몸에 나쁘다? 뭐 이런 어떤 오해적인 섞인 내용들을 아마 농협 자료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 자료를 기초로 해서 한번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이 중에 지방 중에 이상적인 지방산 비율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비율을 기억하시나요? 3대 4대 3. 그 내용을 하면서 소, 돼지, 닭에 대한 지방산 비율을 살펴보면서 동물성 지방이 포화지방산이다 라고 하는 이 등식 관계를 빨리 하루빨리 깨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기초로 봤을 때 축산물 유통에 대해서 좀 감을 잡으시겠나요? 유통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보면 생산을 사육을 통해서 이 또한 유통에 포함이 되잖아요. 유통을 위해서 키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산을 하고 이 생산을 하고 출하를 하는 시점부터 이제 제가격 받기에 대해 많이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출하 체중을 재서 내야 되는 어떤 당연한 내용처럼 그 이제 출하가 됐을 때 계류로부터 도축 과정에서의 어떤 품질 변화도 일어날 수 있으니 관심을 좀 기울여셔야 된다. 그리고 제가격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그 돼지가 흘러가서의 식유 포장 처리 업체가 아니면 유통업체라고 통칭했을 때 유통업체가 판매를 했을 때에 그 돼지고기를 이제 사간 소비자로부터의 어떤 피드백을 들어보셔야 된다라고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내 고기는 다 맛있어. 이게 정답이긴 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들어보셔야 어떤 차이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사실은 이베리코 돼지나 아니면 그 어떤 프랜차이즈, 지금 최근에 프랜차이즈, 그러니까 그 양념류에 대한 프랜차이즈 업체를 가서 애들을 꼭 데리고 가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번 좀 이 국산과 수입산의 어떤 비교, 그리고 어떤 소비자의 반응, 거기에 오는 소비자들의 어떤 표정, 이런 걸 좀 더 지켜봐야 된다,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동떨어지지 않다. 왜냐하면 이 부분들은 소비자의 어떤 표정 변화가 결국엔 수요로 일어나는 거고, 수요가 결국은 공급을 당기게 되잖아요. 지금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만약에 수요가 죽었기 때문에, 수요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긴급 재난 지원금이 나온 거잖아요. 돈을 써라. 소비, 시장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수요를 일으키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공급이 딸리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돼지를 키우고 유통시키는 어떤 입장에서 볼 때 수요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수요에서의 어떤 그 치열한 경쟁에서 같은 국산의 어떤 브랜드끼리도 싸우긴 하지만 경쟁을 치열하게 경합이 붙지만 수입산과의 어떤 경합 관계에서 진짜 가격을 넘어설 수 없잖아요. 가격이 거의 1.5에서 2배 이상 차이가 나니까 그러니까 그걸 넘어서기 위해서 그리고 고른 소비를 일으키기 위해서 어떤 마케팅 측면 이런 고민이 필요하다. 누가 해야 될까?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누군가 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마케팅을 어떻게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단지 우리나라 돼지가 좋아요라는 어떤 인식 변화보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어쩌면 프랜차이즈화하는 부분들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다소 그렇죠. 공격적인 어떤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부분. 왜냐하면 이베리코에 대한 어떤 바람이 불 때 사실 우리는 막기 급급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는 못하나? 우리도 그렇게 하면 안 될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 또한 그러니까 누가 할 거냐라는 거에서 물음표를 자꾸 찍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저희는 아무튼 이런 걸 우리가 하자.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는 건 어떠냐. 우리라는 개념은 나는 나의 어떤 그 사육을 위한 부분으로만 존재하지 않잖아요. 패커의 어떤 일원일 수도 있는 거고 조합원으로서 아니면 계약 농가로서 서로가 다 잘 돼야 서로 간의 어떤 발전이 모색되는 거잖아요. 그런 방향에서 우리의 어떤 고민거리를 지금까지 논의를 했는데요. 되게 좀 유익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그러니까 1999년에 입사한 이후로 제가 유통을 접한 건 그 중간 지점이었죠, 사실은. 우리나라 유통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라는 어떤 요구를 받고 쭉 정리를 했죠. 국제적인 상황 속, 그리고 그 속에 우리나라의 어떤 축산, 시작과 어떤 소비에 이르는, 생산과 소비에 이르는 거에 가는 어떤 경로, 양적 흐름,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설계를 하고 실제 조사를 해보고 양적 변화를 살펴보면서 최근에 이제 패커와 어떤 전통시장, 로컬푸드 이런 쪽에 대한 어떤 주체적인 어떤 부분들의 활약을 기대한다면 이들에 대한 육성책을 펴려면 이들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좀 모니터링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원도 해야 되고 이제 가서 좀 대화도 많이 해야 될 거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지향하는 데에 대한 어떤 역할들이 좀 주체들이 좀 그렇게 좀 잘 무럭무럭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그러니까 좀 정리한다고 정리했는데 사실 많이 부족한 걸 느꼈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이때까지 좀 같이 해주셔서 고맙고 예, 다음 내용은 이제 이때까지 살펴본 내용 중에 제가 좀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부분들, 남한테 아는 체 하거나, 알고 접근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한번 뭐 평가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요. 한번 평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수준을 한번 보시고, 예, 답은 뭐 나름 정하기 나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예, 정리를 해서 전체적인 과정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돼지고기 지 수준 진단이라고 이름을 붙여봤고요. 유통 부분입니다. 사실은 지금 가장 많이 알아야 될 건 제가 볼 때는 뭐니 뭐니 해도 협동조합형 패커의 어떤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패커 간 경쟁도 물론 굉장히 심화될 거고 어떤 소비 시장에서의 첨예한 대립도와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로 인한 물량을 조절하고 있을 거고요. 현재 벌써 그랬을 때 기존 도축장, 그러니까 도축장이 갖고 있는 이제 의미와, 그러니까 대체된 게 아니잖아요. 패커가 어떻게 보면 추가로 더 생겼고, 그만한 막대한 양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공급 시장부터 이제 경쟁이 치열할 거고, 공급이 되면 생산된 걸 판매해야 되기 때문에 이 판로 시장에서의 어떤, 좀 심하게 얘기하면 덤핑도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크지 않습니까? 왜냐면 시장을 차지하기 위한 어떤 패커의 공격적인 마케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기존 시장과의 충돌, 갈등, 이게 아마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더 심화되겠죠. 그랬을 때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건 그 어떤 패커에 대한 정의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방향으로 문제를 냅니다. 바이오로 대형 축산기업, 즉 협동조합형 패커 간 경쟁이 불가피한 시대가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반드시 알아야 할 개념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미국, 유럽 등은 우리나라와 달리 내수 시장을 목표로 한 작업자보다는 다른 나라에서 육류를 수출함으로써 국부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설계하여 수출 기업을 육성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효과적인 형태로 도축, 포장 처리, 판매가 일관되게 처리될 수 있는 패커가 탄생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미국은 2000년 이전에 농가가 이미 유통업체에 기속되었고 이후 내수시장 확보를 통한 잉여 축산물을 해외에 팔아 국부를 증가시키기 위한 수출기업 육성을 시작하였습니다. 유럽 또한 자국과 인접한 국가들에게 수출하기 가장 좋은 조직을 만들기 위해 집중 육성하였고요. 최근 크게 부상한 남미 또한 내수시장을 위해서라기보다 수출용으로 민간 기업이 투자하여 경쟁력을 갖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대형 축산기업으로는 카길, 미트 솔루션, JBS, 데니시 크라운, 폰테라, 아그로슈퍼 등이 있죠. 이와 달리 우리나라는 이제 우시장이 들어서고 그 주변에 도축장과 판매점이 들어서면서 축산물 시장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등 주로 내수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규모화가 진전되었다고 저는 좀 보고 있는데요. 1989년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수입육과의 경쟁력 확보가 주된 관심사였음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도축장은 농가가 출하한 생축을 도축 처리하여 그 산물을 유통업체에 넘겨주고 수수료를 받아 영업하는 형태로 발전해 왔고요. 그렇지만 도축장은 도축 물량 대비 그 수가 많아 가동률이 낮죠. 시설은 낙후되었고요. 아마 이 배경으로 패커가 더 이제 필요성이 증가됐을 수 있죠. 영세한 구조로 운영되다 보니 경쟁력 약화뿐만 아니라 많은 문제를 야기하게 됨에 따라 2008년 도축장 구조정법을 통한 조치가 내려졌죠. 이후 2012년 축산물 유통구조 합리화 대책이 추진된 이래 양돈 분야에서는 2015년 농협의 신경분리 과정에서 주어진 자금의 사용 용도를 놓고 대형 축산기업의 태동이 활발히 진전되고 있습니다. 다음 표와 같죠. 이처럼 패커의 준공은 축산물 유통시장의 재편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데요.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한 조합원 유치와 공동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판로 개척 과정에서 패커 간 사활을 건 경쟁은 필수 불가결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개념을 분명하고 명확히 알아야 한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패커의 정의가 무엇일까요? 각자가 생각하는 대로 자유롭게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지금 드는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패커가 뭐였지? 패커가 뭐지? 뭘 합쳤다라는 개념 같은데? 아니 뭔가 기능을 부여했던 것 같은데? 왜 패커를 만들었지? 이런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기를 기대하고요. 네. 답은 맨 마지막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제가 보는 답이니까요. 아무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두 번째. 그렇다면 협동조합의 목적은 뭐냐 이거죠. 왜 협동조합의 목적을 알아야 되냐면요. 저희가 패커를 추진할 때 협동조합형 패커를 이렇게 앞에 내세웠죠. 그 의미가 남다르다는 거죠. 이는 협동조합이 갖고 있는 기능과 관련됩니다. 자, 그렇다면 협동조합형 패커가 추구해야 될 핵심 가치 두 가지가 뭘까요? 좀 생각이 나시나요? 어렵죠? 네. 그냥 제가 볼 때는 그냥 드는 생각이 답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불현듯 드는 생각, 그걸 좀 구체화해서 적으면 사실은 다 정답이죠. 자, 네 번째, 대형 축산기업, 일명 패커는 일일 3천에서 4천도에 달하는 돼지를 도축, 유통, 판매코자, 대형 도축 시설을 준공했거나 건설 중에 있습니다. 성공을 담보하기 위한 준공 전후에 시급히 추진해야 할 핵심 사항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급한 게 뭘까요? 공급량 확보일까요? 팔로? 어떤 생각들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답이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농가 입장에 있을 수 있는 거고, 아니면 관계자, 임원, 어쩌면 관련 업체, 유통업체, 뭐 어떤 핵심적인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다섯 번째, 2014년 이후 매년 10월에 경락 가격이 유통 가격보다 낮게 형성되지 않고 있어요. 사실은 10월에
돼지 출하가 이제 많이 늘었을 때, 정점을 찍었을 때 사실은 가격이 훅 떨어져서 유통 가격보다 낮아졌거든요. 경락 가격이. 근데 2014년 이후부터는 안 떨어진다는 겁니다. 경락가 유통 가격보다 낮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통업체가 굉장히 힘들어하죠. 그때 좀 만회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돼지 농가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그만큼 높아져서 좋아할 수 있는 일이지만 반대급부로 유통업체들은 그만큼 경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죠. 이럴 때 유통업체가 선택할 수 있는 경영 방식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한 농가 유불리한 입장은 또 뭘까요? 너무 질문이 크고 막대한가요? 아무튼 생각거리를 보시죠. 네, 한번 좀 생각해 볼까요? 뭐 가격 현상을 내가 뭐라고 하겠어 라고 볼 수도 있을 거고 하지만 특이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4월부터 오른 가격이 7, 8, 9, 7, 8월에 이제 높을 때는 사실은 경락 가격이 상당히 높죠. 그러니까 유통의 어떤 판매되는 가격보다 높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통에서는 좀 어떻게 보면 물며 겨자 먹기로 이제 납품, 공급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사실은 좀 반대적인 상황이 10월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0월쯤, 10월, 11월 이쯤에는 반대적인 상황이 왔어요. 사실은 경락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하락폭이 낮아지는 만큼 이제 유통업체가 좀 복구할 수 있는 길이 좀 좁아졌죠. 저는 이제 그렇게 지표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유통업체가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좀 막연하지만 한번 해보자는 측면이죠. 자, 다음은 돼지고기 이제 자기 지식, 자기 수준 진단을 위한 어떤 상식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일반적인 부분에서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뭐, 가장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게 뭘까? 뭐, 돼지는 몸에 좋다? 이건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부정적 인식에서 좀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는 좀 강조될 사항이 뭘까? 예, 동물성 지방은 포화지방산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좀 빨리 등식을 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발췌를 했습니다. 그 방향에서요. 자, 우리는 먹는 것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특히 즐겨 먹는 것에 대해서는 너나 할 것 없이 아는 체하길 좋아하죠. 그 방향에서 한번 우리 수준을 한번 진단해 보자는 거죠. 동물성 지방을 바라보는 시각이 극과 극을 오가고 있죠. 도대체 어떤 말이 진짜인지 헛갈리기 일쑤인데요. 이 말이 했다가 저 말이 했다가 온통 자기 주장이 넘쳐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적인 지방산 조선 비율은 존재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이죠. 이상적인 지방산 조선 비율은 몇 대, 몇 대, 몇인가요? 숫자죠. 음, 됐나요? 자, 두 번째. 돼지고기의 지방산 조성 비율은 그러면 뭘까요? 우리 돼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돼지고기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 숫자는 좀 외워둬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해서 뽑았습니다. 막 찾아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검색하시나요? 이게 어디에 있었더라. 분명히 있었는데. 뭐 표를 봤던 기억 안 나세요? 본 과정에서도 있었죠. 자, 육질이 현저히 향상된 돼지고기는 우리나라의 식육 소비량의 몇 위일까요? 자, 두 번째는 맛은 물론 가격도 적당하고 돼지고기의 어떤 비타민은 쇠고기의 약 10배 정도로 높다는데요. 그러니까 영양적으로도 우수하죠. 그리고 돼지고기는 양질 단백질과 지방, 비타민, 미네랄이 균형 좋게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병을 예방하는 많은 생리 활성 물질도 포함되어 있고요. 가족의 건강에 빼놓을 수도 없는 것이 돼지고기입니다. 특히 몸이 피곤할 때 먹으면 건강을 되찾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데요.
훈제, 햄, 소시지, 베이컨의 맛은 돼지고기가 있기 때문이죠. 자, 여기에서 말하는 비타민, 해당 비타민은 뭘까요? 너무 쉽나요? 자, 앞에 내용이 너무 쉬웠다고요? 자, 그러면 좀 알아야 될 내용에서 한번 문제를 내볼게요. 이거는 좀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돼지고기의 어떤 영양소는 아미노산 스코어도, 프로테인 스코어도 거의 완벽하여 생체를 형성하고 생명의 유지에 빼놓을 수 없는 영양소라고 합니다. 부족하면 몸의 면역 기능이 현저히 저하되고 병에 걸리기 쉬워진다는데요. 면역과 관련된 영양소죠. 아시겠나요? 보기에서 고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돼지고기도 쇠고기도 이 영양소의 공급원으로서 굉장히 우수하지만 돼지고기에는 이 영양소뿐만 아니라 아미노산으로서 유리되는 성분이 많다고 알려져 있죠.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돼지고기에는 글루타민, 아라닌, 그리고 카노신, 로이신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 이것이 고기의 특징적인 성분으로 노화를 비롯하여 기능 저하에 관계되는 산화 스트레스를 제거하는 기능이 있다고 불린다고 하네요. 피, 피부 회복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해당하는 영양분은 뭘까요? 좀 많이 어렵죠? 그리고 넷 중에 하나 찍는 거니까 찍어보시죠. 자, 그 다음은 돼지고기의 맛, 지질은 몸과 마음의 기능을 높이는 효율적인 에너지원입니다. 지질이요. 돼지고기는 맛 성분의 대표격인 아미노산 계의 이 보기 중에 하나가 100g 중 40mg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노신산에 대표되는 맛 성분도 비교적 많아 이러한 성분이 고기의 맛에 관계가 있다고 생각되고 있답니다. 어, 이 영양분은 뭘까요? 그렇죠. 그냥 기본 상식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문제를 한번 발췌해 본 겁니다. 자, 그럼 고기의 맛과 지방은 깊은 관계가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지방에 대해 그 융해점을 비교하면 돼지 지방의 융점은 몇 도 정도일까요? 참고로 쇠고기는 40에서 56도씨로 돼지 기름은 사람의 입안에서 녹는 온도가 사람의 체온에 가까워 녹기 쉽다는군요. 그러면 대략 좀 구하셨나요? 네. 조금 어렵죠. 어렵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좀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한번 골라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답을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아마 패커에 대한 질문이었죠? 패커에 대한 질문에서 패커의 정의가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시작을 했었습니다. 패커의 정의. 패커를 뭘로 볼 거냐? 그걸 알아야 패커의 의미를 알아야 사실은 이제 접근이 가능하죠. 가령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죠. 저축 가공 시설과 유통망 등을 확보하여 농가 또는 생산자 조직과 연계되어 고품질의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거나 가축 사육을 포함해 축산물 도축, 가공, 포장, 배송, 유통에 이르는 일관 업무가 가능한 기업을 말한다. 자, 두 번째 문제는 협동조합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고 했죠. 협동조합의 목적은 조합원의 이용자 편익을 극대화하고 조합원의 비용을 최소화하는 데 있다.
자, 그렇다면 협동조합형 패커가 추구해야 할 핵심 가치 두 가지는 뭘까요? 협동조합 패커는 원가 경영이 실패할 경우 조합원의 공동 행동을 기대하기 어렵죠. 판매 농협 사업의 적자 요인은 일반적으로 경영자의 원가 경영 실패 요인과 조합원의 공동 행동 실패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동조합형 패커가 추구해야 할 핵심 가치 두 가지는 경영자의 원가 경영과 조합원의 공동 행동을 잘 이끌어내야 하는 데 있는데요. 가령 부연하면 판매 농협은 무임승차 차단과 공동 행동 강화로 정책성을 확립할 수 있고요. 판매 농협은 대리 문제 해소와 원가 경영 강화로 효율성을 제고할 수도 있죠. 판매 농협의 안정성은 협동조합 방식의 수직 통합을 통해 확보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뭐 일일 도축 그러니까 대형 도축 시설이 이제 많이 건설 중에 있죠. 이때 어떤 준공전에 시급히 취재해야 될 점은 뭐냐라고 한번 고민해 보자고 했잖아요. 제가 볼 때 이렇습니다. 일단 원료돈의 안정적 확보를 통해서 그렇죠. 일일 어떤 그 공급량을 그렇죠. 이거 당연한 얘기 같아요. 도축 시설이 노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봐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정한 자체 판매량을 산정하고요. 무조건 다 내가 다 팔겠다? 이것보다는 그러면 너무 부담이 가중되잖아요. 아마 직원들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아무튼 적정한 자체 판매량을 좀 산정하고 이를 포함한 일일 그러니까 자체 가공량이 많은 판매망을 빨리 구축해야만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접근을 해야죠. 이거는 준공 전에 가능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 문제는 이제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보통 2014년 이후에 매년 10월에 경락 가격이 이제 유통 가격보다 좀 낮게 형성됐었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서 사실은 유통업체에서 좀 경영에 어려움을 호소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선택할 수 있는 경영 방식이나 농가 유불리한 입장. 그러니까 제가 보는 시각입니다. 이게 뭐 어떤 반론도 있고 이거에 대한 반대 의견도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제가 보는 시각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산 돼지고기를 취급해오던 관행적인 거래 행위를 상대적으로 값이 저렴하면서 품질이 우수한 수입 돼지고기로 거래 방식을 병행하거나 전환을 꾀할 수 있어요. 이 실제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돼지가 최고야 라는 방식에서 수입산으로 갈아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통업체 입장에서. 왜냐면 팔기 너무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그렇다고 장사를 접을 수는 없잖아요. 그로 인하여 농가는 거래 저점이 점차 줄어들어 출하 선택의 폭이 축소할 수밖에 없죠. 이는 국산 돼지고기만 취급하는 대형 축산기업의 성장을 어쩌면 좀 돕거나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불리하게 시장 자체가 줄어드니까요. 그러던데 사실 이럴 때 농가 입장에서는 달갑지만은 않은 일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거래의 가불관계가 농가가 아니라 유통 쪽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물론 이미 패커가 지향해야 될 건 초창기의 원료돈 확보로 인한 어떤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 계약에 있어서 농가에게 좀 더 유리하게 줄 수 있죠. 하지만 안정을 꾀하면 꾀할수록 사실상 경영 안정의 일정 부분을 보장해주고 품질에 대한 차별 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죠. 패커는. 그리고 판로를 개척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초기에는 농가 입장에서 유리하지만 갈수록 좀 더 품질을 높이지 않는 한 불리해진다. 계약 관계에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방향에서 거래 가불 관계가 유통 쪽으로 좀 넘어간다라고 저는 좀 보는 거고요. 농가는 생산한 돼지고기 품질 수준이 낮을 경우 더더욱 수출하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농가의 돼지고기 품질 생산 수준에 따른 차별화가 가속화되겠죠. 따라서 농가는 무엇보다도 생산하는 돼지고기의 품질 수준을 높이는데 주력해야만이 유통구조의 어떤 급변과 대형 축산기업에 휘둘리면서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좀 도움이 되셨나요? 자, 다음 내용은 뭐였던가요? 잠시만요. 돼지고기 질수준 진단에서 이제 상식적인 부분이죠. 이상적인 지방산 조성 비율은 어떻게 되냐? 답은 3이죠. 포화지방산, 단일 불포화지방산, 고도 불포화지방산은 3대 4대 3. 이게 가장 이상적인 지방산 조성 비율이다. 그리고 그것에서 돼지고기의 지방산 조성 비율은 얼마냐? 포화지방산, 단일 불포화지방산, 고도 불포화지방산이 3.0대 3.8대 1.1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그러니까 돼지고기는 우리나라 식육 소비량의 몇 위를 보이느냐? 1위죠. 그리고 맛은 물론 이제 그러니까 돼지고기 어떤 성분, 어떤 비타민이 쇠고기가 약 10배 정도로 좀 많고 영양적으로 우수하다라고 했잖아요. 비타민 B1입니다. 그리고 돼지고기의 어떤 영양소는 생체를 형성하고 생명의 유지에 빼놓을 수 없는 거고 부족한 몸의 면역 기능이 현저히 저하되고 병에 걸리기 쉽다고 했죠. 예, 답은 단백질. 다음으로 돼지고기도 쇠고기도 그러니까 이 영양분의 공급원으로서 굉장히 우수한데 돼지고기에는 이뿐만 아니라 아미노산으로서 유리되는 성분이 많이 알려져 있다라고 했죠. 자, 그랬을 때 자, 글루타민, 아라닌 그리고 카르노신, 노이신이 굉장히 많다고 했는데요. 어, 고기의 특징적인 성분으로 어떤 영양분을 말하는 거죠. 노화를 비롯하여 기능자에 관계되는 산화 스트레스를 제거하는 기능이 있다고 불리며 피로회복에 효과가 있는 성분은 카르노신이고요. 그리고 돼지고기의 맛, 그러니까 지질은 몸과 마음의 기능을 높이는 효율적인 에너지원인데, 자, 맛 성분의 대표격인 아미노산 계의 무엇이 글루타민산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맛에 관계가 된다라고 좀 보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문제는 이제 돼지고기 융점 문제인데요. 돼지고기 융점, 그러니까 융점은 28도에서 48도 정도로 쇠고기는 40에서 56도로 돼지기름은 사람의 입안에서 녹는 온도가 사람의 체온에 가까워 녹기 쉽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본 내용들은 사실은 잘 정리된 어떤 책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기회 되면 좀 소개를 해드리는 걸로 하고요. 자,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어려운 문제도 있고 뭐 쉬운 문제도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되었길 바라면서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제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 음, 그렇죠. 항상 마칠 때는 아쉬운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부분, 제가 이때까지 어떻게 보면 업계에서 일하면서 배웠던 것들을 좀 정리하는 시간이 됐고요. 이 정리된 시간들 속에서 제가 알고 있는 거, 나누고 싶은 거, 공유하고 싶은 거, 그리고 같이 토론하고 싶은 것들. 세상에 정답을 놓고 맞추는 노력보다는 제가 볼 때는 정답을 좀 정답을 맞춘다기보다 정답을 향해서 우리가 같이 추구해야 될 방향을 같이 고민하면서 나아가는 게 보다 합리적인 선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을 사실을 논한다면 행복과 불행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볼 때 나는 지금 행복해 라는 저기를 본인이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끼리 얘기하고 같이 만들어가는 건데요. 그 방향에서 본 내용들이 좀 축산을 공부하시고 좀 탐구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 정말 그 도움에 대한 내용이 다시 또 다른 분들한테 전파되고 이 고민거리들이 같이 또 얘기가 되면 저한테는 굉장히 영광스러울 것 같습니다. 자,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예, 이상 정말 다 마칩니다. 감사합니다.